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이제 하게 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컴퓨터공학과, 동신대학의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온 지가 거의 한 26년 정도 되고요. 그 전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제가 1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특강은 크게 8개의 그러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개념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그러한 중요한 기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변화 흐름, 그 다음에 유망한 일자리, 그리고 미래의 인재가 갖춰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진을 보면 1950년도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아주 크게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다 파괴가 되고 그러한 아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세계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한강의 기적인가? 아닙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GDP와 GNI로 구분을 해보겠는데 GDP가 1953년도에는 477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1485조, 그래서 세계에서 13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GDP는 2058조, 그래서 세계 10위에 그러한 부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GNI를 보면 1953년도에는 67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게 2014년도에는 28,180달러, 무려 420배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2021년도의 통계를 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5,000달러에 이릅니다. 거의 500배 이상의 그러한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953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500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대기업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종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경쟁력의 위기시대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실업, 헬조선, 노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규제, 이러한 것들이 실패돼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를 다시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미래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빨리 가야 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미래 사회는 크게 속도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러한 변화가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 경제, 사회, 인문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가 분리돼서 발전을 했지만 미래 사회는 어떠냐? 과학, 기술, 경제, 사회, 인문이 전부 다 융합해서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미래 사회에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빨리
적용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2016년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다보스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거대한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 그 변화는 인공지능과 로봇과 사물 인터넷 이러한 것이 주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술혁명의 시대가 급속하게 와서 전 세계는 그 변화와 그 다음에 빠른 속도, 그 흐름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밥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혁명, 즉 산업혁명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1차 산업혁명, 이것은 기계기술을 이용한 기계혁명이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의식주, 즉 먹고 사는 의식주를 좀 더 풍요롭게 그렇게 해준 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기술을 이용해서 전기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하죠. 집에 냉장고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세탁기가 있을 때, 건조기가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전기기술로 인해서 인간은 훨씬 더 편하고 안락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이걸 우리는 인터넷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간의 어떠한 사회적인 그러한 연결 욕구를 충족시킨 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인터넷을 통한 가상현실과 그 다음에 현실 세계를 융합을 해서 말 그대로 초생산 시대를 만든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즉 초연결,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말 그대로 초연결 시대, 초생산 시대를 만든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은 ICT 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기반의 지능화 혁명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우리나라가 다시 또 한번 재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IoT,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기술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4차 산업의 본질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서 마치 그러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 즉 4차 산업혁명은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같은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술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시킨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해서 여기서 맞춤과 그리고 또 다른 부를 생산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뭐냐? 그건 바로 디지털화 기술이고 아날로그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한 4차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핀테크, 드론, 스마트 팩토리 이러한 것들이 바로 4차 산업입니다. 이 4차 산업의 특성은 뭐냐? 가상과 현실을 융합해서 예측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4차 산업의 특성은 가상과 현실을 융합해서 예측과 맞춤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맞춤과 예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내비게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T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T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프라인상에 있는 지형, 그 다음에 도로상에 있는 자동차, 이러한 데이터를 온라인의 지도와 자동차의 GPS의 그 위치를 가지고서 최적의 그러한 경로를 계산을 해냅니다. 이때 최적의 그러한 경로를 계산할 때는 도로상의 교통의 흐름, 즉 교통의 정체라든가 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5조 원의 그러한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피부에서 느끼는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단적인 예가 바로 내비게이터, T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까 ICT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거대한 흐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아이코리아 4.0이라고 하는 그러한 추진 전략을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인프라 DNA라고 합니다. 아이코리아 4.0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인프라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가 뭐냐? DNA라고 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 즉 5G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A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이코리아 4.0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DNA라고 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자, 첫 번째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데이터가 많은 것을 빅데이터라고 하죠. 2011년에 전 세계의 디지털 정보량은 1.8 제타바이트였습니다. 1.8 제타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1.8조 기가바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던 데이터가 2020년이 되면은 50배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것은 SNS를 통해서 또는 사물에 붙어 있는 그런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가 이게 게더링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데이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최근에 와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망한 그러한 기술이 됐느냐? 거기에는 크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의 처리 기술, 그 다음에 저장 기술, 이러한 하드웨어의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진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러한 하드웨어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비용이 거의 공짜에 가깝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둡이라든가 시스템 R과 같은 그런 다양한 툴들을 이제는 오픈소스, 말 그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툴들을 이용해서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그 환경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했으나 관리되지 않은 많은 데이터에서 거기서 비즈니스 밸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관리되지 않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밸류, 가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산업은 오늘날 모든 경제에 있어서 가장 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G. 5G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러한 스마트폰이 아마 4G에서 거의 다 5G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1세대의 통신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 전화통신 서비스였습니다. 2세대는 문자 서비스, 그 다음에 3세대 통신은 영상통화, 4세대 통신은 스트리밍 동영상을 시청하는 LTE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5G는 인공지능의 스마트폰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초융합을 가능하게 한, 다시 말해서 가상과 현실을 융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한 것이 바로 5G가 되겠습니다. 5G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G와 4G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5G와 4G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하나는 속도 면에서 비교를 하면 4G와 5G는 5G가 최대 20배의 그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초저지연입니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선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통신의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G에서는 통신의 지연 시간이 10메가세컨드였는데 5G에서는 1메가세컨드. 다시 말해서 10분의 1로 전송 지연이 그만큼 짧아진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 초연결성입니다. 초연결성에서는 5G는 4G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그러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이제는 인터넷을 다 연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00배 이상의 그러한 연결성을 5G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4G에서는 우리가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자, 이 자율주행차를 보면 지금 이 자율주행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이 자동차를 멈추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속 100km인 경우는 내가 무선으로 자동차를 멈춰라 하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이 자동차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지연 시간이라고 했는데 100km로 달리는 그러한 자동차에 4G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멈추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이 자동차는 30cm를 더 가서 멈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통신의 지연 시간이죠. 그런데 5G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5G는 통신의 지연 시간을 10분의 1로 줄였다 그랬습니다. 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멈춰라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 이 자동차는 3cm 더 가서 멈추게 됩니다. 30cm 더 가서 멈출 때와 3cm 더 가서 멈출 때, 자, 어떻습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다. 5 시대가 가능하니까 그대로 자율주행차가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현실과 가상을 실질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5G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AI입니다. 아마 잘 알겠지만 2016년도 3월 달에 알파고와 이세돌이라고 하는 천재 기사가 바둑을 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AI가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겠냐, 그것도 바둑에서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돌이가 졌죠. 그 이유는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48개의 CPU를 가지고 있고 9개의 GPU를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는 하루에 3만 개의 그러한 기보를 4주 동안 이게 스터디를 하게 되면
총 100만 기보를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요 100만 기보는 인간이 만약에 100만 기보를 학습을 하려고 하면 1000년이 걸립니다. 자, 4주 동안에 100만 기보를 학습을 하는 알파고와 1000년이 걸려서 학습을 해야 되는 사람과의 게임, 이것은 이미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이를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1956년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AI라고 하는,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70년대에 가서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85년도에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이 나왔습니다. 2000년에 가서 자연 언어를 처리하는 기술이 나왔고 2010년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과 빅데이터를 결합을 하니까 거기서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리즘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AI의 기술은 신경망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딥러닝 기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질 왓슨이라고 하는 조지아 공대의 조교입니다. 자, 조지아 공대에서 매년 매 학기마다 가장 우수한 조교를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질 왓슨이라고 하는 이 조교가 최우수 조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궁금했습니다. 질 왓슨이 누구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조교였더라 하는 것이죠. 이 질 왓슨은 한 학기 동안 약 4만 개 정도의 그러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약 40% 정도를 이 질 왓슨이 답변을 했는데 40%의 그러한 답변 중에서 97%가 정답만을 답변을 해준 것이죠. 이것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바로 AI 조교였기 때문에 질 왓슨이라고 하는 조교가 빠른 시간에 최고의 97%의 그러한 정답의 그러한 그 확률로 답을 해줬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질 왓슨을 최고의 조교 이렇게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로봇이 인공지능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뺏을 것이다. 우리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 우리는 실업자가 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향후 5년간 71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했었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20년 내에 미국 일자리 중에서 47%가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장 전문기관인 가트너에서는 인공지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 10년 안에 전체 직업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다. 세계의 석학, 세계의 시장 전문기관, 세계 유명 대학에서 AI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불안하죠? 다 불안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술혁명이 일자리에 어떠한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하고는 관계없이 자동화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4차 산업하고는 관계없이 고용 대체율에 따라서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성장이 되죠.
그러면 경제 성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되면 일자리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없던 기술,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러한 다양한 신기술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일자리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일자리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데 일자리를 늘리느냐, 일자리를 줄이느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못하느냐. 즉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은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이게 바로 만고 진리죠. 과거 1차, 2차, 3차의 그러한 기술혁명을 통해서 일자리가 줄어든 사례는 없었다. 즉 새로운 기술이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도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건가 해서 미래전략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카이스트, 그 다음에 키스텝하고 서로 공동연구를 통해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는 어떨 것인가 하는 보고서를 출간을 해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사회적인 변화, 그 다음에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가 어떻게 환경이 변하냐, 말 그대로 고연령층, 그 다음에 여성 인력의 대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그 다음에 지식 집약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이동이 이것이 아주 커질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기술의 진보가 온다. 기술의 진보는 어떻게 온다? 인간과 기계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시키고 감성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 기술을 통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이 융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회적인 변화,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일자리의 변화가 향후 10년 동안에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도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 진보와 경제사회의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크게 5가지의 트렌드를 찾아낸 겁니다. 첫 번째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즉 가치와 지식 창출을 위한 휴먼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그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이라든가 직장에서 직업 매체로의 변화를 통한 기업 문화가 변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생 직장의 그러한 개념에서 평생 직업의 그러한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조직 문화에서 이제는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고용의 환경이 변할 것이다. 어떻게 변한다?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인적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즉 전문직과 일자리는 크게 세 등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직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저급
저급한 그런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과 저급한 일자리는 이것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 일자리, 즉 단순 반복적이고 자동화가 가능한 그런 중간 쪽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그러니까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산업 구조의 그러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즉 자가 고용과 창조 서비스가 증가하는 그러한 산업 구조의 그런 변화가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노동 환경의 그러한 변화, 즉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 환경이 가능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그 통합된 공통의 그러한 ICT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든 간에 모든 그러한 조직, 모든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그러한 그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즉 그런 유연한 업무 환경의 노동 환경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 경제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일자리는 크게 5개의 그러한 트렌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일자리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미래 직업의 변화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미래 직업의 변화는 어떻게 발생할 건가? 그걸 보니까 일자리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존 직업이 변화하고 새로운 직업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일자리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존 직업이 변화하고 새로운 직업이 출현한다. 자, 그 말은 기존 직업이 어떻습니까? 기존 직업이 더욱더 고부가 가치화된다는 겁니다. 기존 직업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이제는 고부가치화, 보다 더 전문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입니다.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더욱더 다양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비스가 세분화되죠. 또 세분화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전문화가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 세분화가 되고 직업이 더욱더 전문화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노년 플래너라든가 이런 직업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융합형 직업이 증가할 것이다. 융합형 직업. 과거, 지금까지는 서로 이질적인 그러한 직업들이 융합을 해서 융합형 직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홀로그램 전시 기획자, 이러한 직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다. 새로운 그러한 과학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직업이 탄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 여행 가이드라든가 이런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직업의 변화를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한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로봇 연구 개발자. 이러한 직업이 아주 유망하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연구 개발자 쪽으로 내가 진출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학, 기계, 로보틱스와 같은 기초적인 과학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동시에 응용력이라든가 창의력, 그 다음에 사고력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인공지능 로봇 연구 개발자의 그러한 직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망한 일자리가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예측을 하는 그러한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대한 이론 지식을 쌓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의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이 직종이 유망하다. 세 번째는 무인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 무인자동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형 자동차죠. 그래서 도로 주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 그 다음에 정보를 통합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쪽으로 진출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팜입니다. 팜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이야기하죠. 앞에가 스마트팜이 붙었습니다.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그러한 전문가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 농작물을 관리하고 또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축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스마트팜 구축가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구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생물학에 관련된 그러한 기초 지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마트팜 구축가도 아주 유망한 그러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즉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말 그대로 기계, 머신과 차별화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량, 이러한 역량을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즉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획일적이지 않는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계와의 협력적인 소통 역량을 키워야 된다. 따라서 기계와 공존하면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창조형 인재가 돼야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창조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발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즈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죠. 이 트리즈는 모순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의적인 창의력을 길러주는 그러한 방법론인데, 여러분들은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트리즈 같은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자리는 소멸, 창출, 진화되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4차 산업혁명도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창출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다. 따라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새로운 역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